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음 문턱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전국의 유력한 다이묘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오대로라고 하는데요. 이 오대로와 자신의 마지막 축출이었던 히데요리의 어머니죠. 요도 도노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히데요리가 장성해서 일본의 통치자가 될 때까지 잘 돌봐달라라고 간곡한 유언을 남기죠. 그런데 남겨진 이 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리고 그가 가장 아꼈던 요도 도노, 이 두 모자의 운명은 이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리더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울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인내와 끈기의 전략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과연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엔딩 요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인내와 끈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삶 속에서 터득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542년에 영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원래 이름은 다케치요입니다. 다케치요. 어린 시절의 이에야스는 인질 생활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모 생활이 그의 삶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볼모가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 오와리 지역에 오다 가문이 있고요. 오른쪽에 수루가에 이마가와 가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가문이 도쿠가와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와리의 오다 가문은 일왕이 있는 교토와 가장 가깝죠.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토로 가기 위해서는 배후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 도쿠가와 집안이 있습니다. 이 도쿠가와 집안을 정리해야만 편안히 교토로 갈 수가 있는데요. 도쿠가와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거나 내 편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도쿠가와 집안 같은 경우는 이 오다 가문의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아야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수루가의 이마가와 가문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 가문은 오다 가문 그리고 이마가와 가문 요 둘 사이에서 요로 인질을 갔다가 이리로 인질을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도쿠가와가 어린 시절부터 이 두 집안의 인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쿠가와가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다 가문에서 납치를 해버리는 거죠. 도쿠가와를. 그래서 자신의 인질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질을 인터셉트를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쿠가와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어려운 인질 생활 속에서 이에야스가 어떤 삶의 철학을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돌에도 3년이라는 거죠. 차가운 돌 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앉아 있을 정도로 참고 또 참고 견디면 결국 돌도 따뜻해진다는 게 도쿠가와의 삶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3년을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인질 생활이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30년, 40년이 되었다는 거죠. 차가운 돌에 30년, 40년 앉아 있으면 후끈후끈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온돌이 될 정도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 삶의 철학 때문에 엔딩 요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항상 2인자로서 조심조심 살아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할복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멀리 보내버리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토를 떠나서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도쿄로 가라. 그곳이 너의 새로운 영주다. 지금은 도쿄, 에도가 수도로서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늪지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가 교토였거든요. 교토하고 도쿄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변방으로 내치버리는 거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그래서 이 에도로 가가지고 에도를 부흥시키죠.
멋진 성을 쌓기도 하고요. 수많은 상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에도를 상업도시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될 때 운명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세키가하라다, 이런 말을 하죠. 이곳이 우리의 세키가하라. 이 세키가하라 전투, 어떤 전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에 있었던 이 전투는요, 히데요시 사후에 도요토미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이 두 사람이 붙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시다 미스나리, 왼쪽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시다 미스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모든 관련된 업무, 행정 업무를 도맡아 했던, 어쩌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에서 일본군을 철병시킬 때, 그리고 조선과 강화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 미스나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미스나리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아들 히데요리한테도 충성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서군 진영은 8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따르는 진영도 만만치 않죠. 5만 명입니다. 이 동군과 서군이 만나서 세키가하라 전투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던 전투였죠. 오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적의 목을 베어오거나 네 목을 내주고 오는 것이다. 마침내 이 서군 진영의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났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에 1603년에 도쿠가와는 마침내 쇼군이 됩니다. 이 쇼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갖지 못했던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접시꽃 모양이죠. 이 문장이 도쿠가와 가문의 문장이고요. 이 가문이 바로 260여 년 동안 일본 사회를 풍미했던 에도 막부를 열게 되겠습니다. 오사카성 전투입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일한 아들 히데요리를 잡아야지만 이 천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가문의 몰락을 알려주는 이 오사카성 전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사카성 다 가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오사카성 가면은 왼쪽에 해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천수각도 유명하지만 그 주변에 해자가 굉장히 깊고 넓게 파져 있습니다. 이 오사카성의 해자는 이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난공불락의 오사카성이죠. 해자의 깊이가 자그마치 6m입니다. 그리고 이 너비는 75m 정도에 달하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지을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난공불락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오사카성,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접수를 할까요? 여러분, 당시 히데요리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73이죠. 한 시대를 같이 풍미했던 오다 노부나가도 죽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었습니다. 마지막 살아남은 자가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런데 73살의 노일장을 가시하는 이 노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능구랭이 중에 능구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성에 있는 히데요리한테 이런 강화 협상을 제의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으니 이중으로 된 해자도 메워가지고 백성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순진했던 히데요리 어떻게 했을까요? 해자를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해자를 메꾸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해자가 사라진 이 오사카 성은 더 이상 난공불락이 아니었죠. 오사카 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불타는 오사카 성 안에서 히데요리와 그의 엄마였던 요도 도노는 자결을 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끈기와 인내로 전국시대의 엔딩 요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에도 막부 260년의
서막이 열렸고요. 팍스 도쿠가와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풀잎 위의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고 달도 차면 기울게 마련이니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일을 모른다면 몸에 화가 미친다. 자신을 책할지라도 남을 책하지 마라. 부족함이 지나침보다 낫다. 근사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저는 오늘 3명의 3인 3색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과감한 혁신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기회를 포착했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와 끈기로 최적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혁신가, 그리고 히데요시의 실행력, 이에야스의 인내력을 겸비한다면 여러분도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